네, 기록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PR 349번째 발표 맡게 된 유재준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이제 12PR의 올해 이제 포스터로 발표된 Adversarial Generation of Continuous Image라는 논문이 있고요. 사실 저저번쯤에 제가 발표한 거랑 조금 유사해서 이건 뭐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릴 논문이 이 논문이었고요. 서브미션 지금 이게 12PR 포스터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정도 컨트리뷰션이 있는데 팩터 이제 뭐 INR이라는 게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이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만들었다는 거고 훨씬 더 큰 데이터셋에서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어떤 아키텍처럴 뭐 그런 컨트리뷰션이 있었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재밌는 건 이게 2020년 11월 24일 날 아카이브에 올라왔는데 이로부터 정확히 3일 후 또 아카이브에 올라온 게 이제 이 논문입니다. 이제 CVPR 올해 똑같이 오랄이고요. 칩스라고 불리는 이제 Conditionally Independent Pixel Synthesis라 해서 얘가 조금 더 바이럴했던 것 같아요. 이 논문이 이제 나왔는데요. 아이디어가 공중에 떠다닌다는 게 이제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죠.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오랄이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좀 사실 이 논문이 훨씬 더 깔끔하게 좋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성능도 약간 더 좋고요. 뭐 제가 사실 기대했던 거는 12PR 올해 발표된 논문들 한 번씩 이제 잘 된 것들을 보면서 좀 전에 제가 발표드린 것보다 나은 게 있나 한번 봤는데 그 발표 좀 가면서 이제 보겠지만 약간 갸우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제가 312번째 발표됐던 Generative Models as Distribution of Functions라는 게 이제 그 전에 제가 되게 재밌는 논문이라면서 소개를 했던 논문인데요. 사실 이게 약간 더 뒤 논문이에요. 결국엔 concurrent work이긴 한데 이 친구가 훨씬 논문을 깔끔하게 잘 썼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얘보다는 이제 더 나은 게 뒤에서도 또 얘기하겠지만 제너레이션 퀄리티가 훨씬 좋긴 한데요.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모델이 이제 이 친구는 조금 작은데 어떻게 좀 크게 더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좀 더 크게 만드는 것에 어떤 컨트리뷰션이 있었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모티베이션은 312번째와 비슷하기 때문에 빠르게 좀 리캡할 필요가 있어서 모티베이션이랑 메인 프로블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물론 이제 인터넷 유튜브에 올라가면 먼저 이걸 보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더 자세한 것은 이 PR 312번째 논문 리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호를 표현하는 리프레젠테이션 방법은 보통 다 디스크리트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는 픽셀라이제이션에서 픽셀로 표현이 되고 결국 디스크리트하죠. 오디오 역시도 이제 디지털라이즈돼 있어서 우리가 샘플을 얻는 건 보통 다 이제 그 디스크리트한 샘플들이고요. 뭐 마찬가지로 3D 쉐입도 이미지에서 한 차원 더 늘어난 것 뿐이니까 결국에는 디스크리트하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씬들이나 어떤 3D 오브젝트나 아니면 우리가 듣는 어떤 사운드라는 것들은 모두 다 아날로그죠. 그런 아날로그는 보통은 이제 컨티뉴스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여기서 플랑크 컨스턴트, 업투 플랑크 컨스턴트는 약간 농담인데 이제 결국에 퀀텀 피직스로 가면은 결국에는 그게 디스크리트라는 얘기를 하곤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얘기였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컨티뉴스한 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원래 우리가 다뤄야 할 데이터가 컨티뉴스 하니까 그게 일차적으로 중요한데 그럼 컨티뉴스 리프레젠테이션이 뭐냐를 조금 더 그 포멀하게 얘기해 보면 임시 같은 경우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좌표값이 주어졌을 때 해당 좌표값에 그 맞는 RGB 밸류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매핑하는 그런 함수 자체를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함수는 인피니트 디멘셔널한 그 엔티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xy 여기서 우리가 디스크리티시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거를 카디널 넘버로 이제 혹은 디스크리트 넘버로 0.0 혹은 1.1 뭐 이런 식으로 딱 약간 그 유닛이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정해져 있는 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가 R 스퀘어죠. 그러니까 어떤 그 리얼 넘버이든 다 대응하는 RGB가 있는 그런 녀석을 말하는 겁니다.
비디오는 이제 거기서 당연히 한 차원 더 늘어난 것일 뿐일 거고요. 복셀 같은 경우도 이제 타임축이 아니라 이제 Z축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복셀도 이런 식으로 3D 오브젝트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런 걸 Continuous Representation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게 왜 어렵냐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 당연히 이제 이런 모든 위치에 대한 그 우리 RGB 밸류를 갖다 다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 하나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어떤 write down 하는 게 어렵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미지 전체 공간에 있는 모든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는 그것은 더 나아가서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일단 그게 쉽지 않고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왜 그럼 필요한가,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다음 세 가지 정도를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ndependent of spatial resolution, 그러니까 infinite resolution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이제 continuous representation으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resolution에 더 이상 구애받지 않는 게 되고 사실 이거에 의해서 부차적으로 생기는 그런 베네핏들인데 continuous 함수로 표현을 하는 순간 그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 줌밍이라든가 로테이션, 슈퍼 레졸루션 등은 이제 아주 쉽게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당연히 이제 줌이라는 거는 결국에 디스크리트한 월드에서는 문제가 됐던 게 우리가 어떤 스케일이나 유닛 이하로 서브 스케일이나 서브 유닛 이하로 내려갔을 때 줌밍을 하는 게 어려워졌지만 이게 이제 인피니트 레졸루션에 되기 시작하면 사실 줌밍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그냥 더 샘플링을 해주면 될 문제이니까요. 로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크리트 월드에서는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는 순간 어느 시점에서 인터폴레이션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데 그때 이제 인터폴레이션 함수가 얼마나 정확하냐,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그 갭이 생길 수 있고 에러가 생길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컨티뉴어스한 순간 사실 로테이션 함수를 정확하게 그냥 매핑을 해서 그거에서 다시 샘플링하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줌인과 슈퍼 레졸루션은 사실 같은 얘기죠. 그리고 결국 또 derivative가 그러니까 미분을 continuous 하다는 건 미분이 명확하게 그 define, well defined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어떤 미분을 요구하는 어떤 형태의 오퍼레이션을 하든 완벽하게 그러니까 어떤 에러가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게 당연히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지금 당장 드는 생각은 뭐 TV regularization 한다고 생각해 보면 보통 TV total variation을 갖다가 미니마이즈하는 태스크들을 많이 코스트 펑션에 넣곤 하는데 그걸 넣는 이유가 이미지가 보통 스무드하다는 우리가 어떤 관념이 통념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토탈 베리에이션을 디스크리타이즈한 월드에서 그걸 그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순간 옆에 있는 픽셀들 간의 간격의 그 차이를 계산해서 그것의 놈을 갖다가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는 디리베티브죠. 그러니까 변화값, 어떤 변화값을 줄이고 싶은 정확하게 그러면 그걸 표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리샘플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디스크리트 월드에서도 이런 그러면 인터폴런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흔한 예시가 이제 더 복잡한 어떤 그 인터폴레이션 함수를 쓰는 순간 얘가 이제 어떤 이제 제약 조건이 있는 시그널에서는 큐빅 스플라인이 이거는 이제 그 전에 더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큐빅 스플라인이 옵티멀하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스무드한 펑션 시그널에 대해서는 사실 큐빅 스플라인으로 리프레젠트 하는 게 가장 이제 가장 그 옵티멀한 그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건 매스메리컬리 증명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 실수한 게 이게 PDF 바꾸면서 지금 로테이션이 안 되는데 이 친구를 원래 이렇게 로테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에러가 얼마나 축적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35도 정도씩 이렇게 쭉쭉쭉쭉 로테이션을 계속 먹여가지고 디스크리트한 상태에서 그리고 인터폴레이션을 이 친구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얼마나 그 다시 원래대로 원래 이 위치로 돌아갔을 때와 그 로테이션 함수들을 인터폴레이션 하면서 먼저 로테이션하고 큐빅 스플라인으로 인터폴레이션하고 다시 로테이션하고 이걸 반복해서 원래대로 이미지로 딱 돌아왔을 때와 그 이전에 그런 로테이션을 먹히기 전에 오리지널 이미지와의 차이를 계산하면 이런 그 디스크리타이제이션과 인터폴레이션으로 인한 그 에러들이 얼마나 그 축적돼서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에러를 보면은 이제 요런 에러가 있는데 이제 큐빅 스플라인의 경우 이런 엣지 부분이 아닌 한 아주 에러 값이 작았다는 걸 보실 수 있었고 그걸 실제로 이제 플랫으로 했을 때 SNR이 이제 n이 이제 로테이션을 몇 번 먹이냐인데 여러 번 먹일수록 SNR이 전반적으로 당연히 떨어지긴 하지만 에러가 축적돼서 큐빅 스플라인은 항상 엄청 좋은 거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결국엔 인터폴레이션이 약간 그 디스크리트 월드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그 컨티뉴어스한 거를 어프록시메이트 할까 해서 이제 나온 고민일 뿐이지 실제로 컨티뉴어스한 펑션이 있었으면 사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이라도 컨티뉴어스하게 이제 적합한 게 이제 고려를 해준 순간 얼마나 이제 SNR 갭이 생기는지를 알 수 있는 예시라서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결국에 하고자 하는 게 이제 continuous representation이 어렵지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 거기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아주 흥미로운 결과들이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이라는 것까지 저번에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있고, 널프는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건데 302번째 다른 분께서 그 발표를 해주셨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뭘 하는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겁니다. 기존의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티브 모델들은 Z라는 어떤 샘플을 주고선 아웃풋으로 이미지를 내보내는 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델들을 만드는 거죠. 뭐 여기에 디스크리미터가 붙어서 이 친구가 리얼인지 페이크인지를 그 어댑티브 로스로 이제 업데이트를 제너레이트를 해주면서 피드백을 통해서 제너레이터 강해지면 아주 그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제너레이트하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지는데 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이제 결국에는 보는 마치 제너레이터가 보는 혹은 디스크리미터가 보는 엔드 단의 아웃풋이 결국엔 픽셀라이즈된 이미지를 보는 거고요. 이제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은 왜 강력하냐면은 결국에 그 우리가 말했던 이미지 펑션 자체를 배우는 거를 이제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인풋이 여기서는 2D일 때는 XY라는 인풋을 주고선 그 XY 코디네이트에 해당하는 RGB 값을 이제 아웃풋하는 그런 리니어 펑션들의 그런 그 집합체로 아키텍처로 만들어져 가지고 요거를 실제로 그냥 MLP로 이거를 근사한 거죠.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있는 순간 그 위치와 그 위치는 우리가 arbitrary 정해줄 수 있고 그리드 월드를 우리가 만드는 순간 그 RGB 밸류 해당하는 RGB 밸류도 명확하게 그냥 주어지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MLP를 사실 학습을 하면은 요거를 이미지 한 장을 뉴럴넷 하나에 오버피팅 하나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나왔던 게 이제 널프였고 널프는 이제 이미지 한 장에 이런 형태죠. 한 장을 뉴럴 네트워크를 이미지 한 장에 이제 어떤 그 오버피팅 시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래서 그거를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 그러니까 다른 representation 사용하는 게 아니라 뉴럴 넷을 사용해서 이런 continuous representation을 배워보겠다라고 했던 거죠. 이제 이게 좋은데 단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었다면 멀티플 이미지를 매핑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오버피팅을 했으니까요. 이 네트워크 전체가 결국은 이 함수 하나를 어떤 함수 하나라는 것은 결국에선 이미지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오버피팅한 네트워크 하나가 결국에는 이미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 이미지들 그러니까 기존의 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이미지 샘플러 이런 모델을 학습을 하는 거에는 좀 문제가 있었죠. 왜냐면 같은 XY 위치에서도 다른 RGB 밸류가 있다는 걸 배우려면 사실 이 오버피팅을 시켜서는 안 되고 어떤 랜덤 베리에이션이 들어간 어떤 랜덤리스가 들어가나 스토캐스티시티가 분명 들어가야만 그런 베리어빌리티를 표현을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당연히 다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되게 클레버하게도 전에 이제 발표드렸던 게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베리어빌리티를 그 요렇게 주면 되지 않겠냐 했던 게 이제 기존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INL간 그러니까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 Decoder를 쓸 때 하이퍼 네트워크라는 걸 갖다가 덧붙여서 제너러티브 모델 그러니까 밖에 나온 애를 결국엔 디스크리미터에 넣어서 다양한 이미지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 아키텍처를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요 제너레이터 요걸 제너레이터라고 하더라고요. 이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그 파라미터를 아웃풋하는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시켜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랜덤리스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이미지 디코더 그러니까 x, y가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RGB 밸류를 내보내는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 기반 디코더의 구조는 항상 픽스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를 갖다가 제너레이터가 아웃풋하도록 하는 그런 하이퍼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그 세타가 이 파라미터들이 이 Z 그 어떤 랜덤리스에 의해서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given XY 로케이션에 대해서 다양한 RGB 밸류를 아웃풋하는 세타들을 샘플링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미지의 이미지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었을 때 모든 샘플들을 매핑을 하는 그런 어떤 제너러티브 모델을 커다란 제너러티브 모델을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여기까지는 모든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 간이 어느 정도 쉐어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참 사람들이 재밌는 게 결국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 아주 정확히 거의 동일한 형태의 아키텍처들을 거의 동시대에 발표를 했다는 게 참 우연 같으면서도 되게 신기한 일인데, 이런 게 뭐 한두 번 있던 일도 아니니까 정말 아이디어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거를 캐치를 잘 못하고 있는가 싶은데요.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잘 공중에 떠다니는 걸 맨날 같이 잘 보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하는 얘기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터미널리지들은 INR가 아니든 뭐 이게 요게 디코더고 요게 제너레이터다 이런 거는 다 지금 현재 제가 리뷰 드리는 논문에서 표현하는 터미널로지를 사용해서 일부러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볼 때 사실 되게 헷갈렸습니다. 저는 이 전체를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논문에선 계속 이게 디코더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F세타거든요. 왜냐면 세타는 여기서 피팅해 줄 디코더를 F라고 해서 F세타라고 하고요. 이 친구를 제너레이터라고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자꾸 약간 인터트윈하게 쓰이는 이 논문이 사실 좋은 논문은 아닌 것 같은 게 잘 쓴 논문은 아닌 것 같은 게요. 저자들이 괜히 포스터가 아닌 것 같은 게 좀 논문을 그렇게 막 깔끔하게 썼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려운 논문이 아니고 비슷한 논문을 한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되게 앞뒤로 보면서 이해를 했어야 할 정도로 조금 약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걸로 이제 입문했으면 되게 조금 고생을 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이런 312번째 리뷰를 했던 논문의 지금 리설트들인데요. 그런 친구들의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좋았던 점인데, 사실 이렇게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학습을 하니까 64 by 64 그리드 월드에서 학습을 시켰더라도 이제 컨티뉴어스한 함수 x, y 기분일 때 RGB를 내보내는 어떤 함수를 학습시킨 거니까 테스트 딴 때 그냥 그리드 월드에서 256 by 256 좀 더 파인 스케일로 샘플링을 해보면은 당연히 그냥 슈퍼 레졸루션이 그냥 자연스럽게 얻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바이큐빅이랑 별로 생긴 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터민이 그렇게 힘들게 학습을 시켜놓고 봐도 바이큐빅이랑 별 차이가 없으면 사실 좀 힘이 빠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런가 그때는 이제 조금 잘 몰랐는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MLP,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원래 이 논문에서는 요 MLP, 그러니까 하이퍼 네트워크 이 제너레이터 말고 요 디코더를 이제 제너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구조가 MLP with three hidden layers of size 128, 그러니까 요렇게 생겨서 히든 디멘션도 되게 작습니다. 되게 가볍긴 하죠. 이걸 장점으로 사실 내보내고 있는데요. 아웃풋이니까 3이고 인풋은 2고, 뭐 사실 이 2라는 게 사실 정확하진 않고 그걸 뭐 프리웨이 리프레젠테이션이든 뭐 포지셔닝 코딩을 하든 조금 바뀌긴 하는데요. 인베딩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코오디네이트 인베딩을 인풋으로 받아서 아웃풋을 RGB 값을 내보내는 친구인데, 어쨌든 이렇게 가볍죠 사실. 그런 친구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결국 이게 제너레이터일 수도 있고 요게 뭐 하이퍼 네트워크일 수도 있네요. 그냥 이전에 이제 이걸 보시면 훨씬 더 제가 깔끔하게 설명하고 있을 텐데, 아무튼 요지는 이 제너레이터든 하이퍼 네트워크든 되게 모델 사이즈를 크게 가져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성능이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 애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좀 더 여기서 말하는 이 디코더 요 크기를 훨씬 더 모델을 더 큰 모델, 더 카패시티가 좋은 모델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논문을 리뷰하면서 things to discuss about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놔뒀었는데, 이제 결국 퀄리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퀄리티를 좋게 만들까? 근데 그러면서 혹시 컴퓨테이션을 적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아키텍처 디벨롭먼트가 뭐가 있을까라는데, 사실 그게 조금 더 일찍 나온 논문에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늘 발표할 이제 INR 간에 대해서 설명할 준비가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솔루션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가 뭐였냐면요. 요거를 큰 아키텍처, 여기 지금 하이퍼 네트워크가 있고
요게 실질적으로 이미지 그리드를 줬을 때 이미지를 아웃풋하는 그 디코더인데 이 친구를 큰 아키텍처를 가져가게 하는 순간 요 세타의 개수가 많아집니다. 인풋 채널과 아웃풋 채널이 점점 커지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복잡한 아키텍처들의 세타를 모두 아웃풋해서 제너레이트해서 여기 다 껴줘야 되는데 심지어 더 딥해지면 더 많아지겠죠. 그런 친구들을 제너레이트 하게 하려면은 게다가 리니어 레이어인데 이게 절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그 되게 생각해보면 이게 다 리니어 레이어니까 뭐 사이즈가 쉽게 막 제곱으로 막 이승으로 쭉쭉쭉쭉 익스포넨셜리 올라가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쉽게 라지 아키텍처를 쓸 수가 애초에 없었습니다. 요거의 단점 중 하나였죠. 근데 이거는 사실 하이퍼 네트워크가 가지는 단점이라서 그래요. 하이퍼 네트워크의 원래 기존 네트워크도 결국 파라미터 아웃풋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었고 요걸 가져온 이 친구 INR 간도 그걸 그대로 들고 온 거죠. 그 단점도 그대로.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게 이제 고민 포인트가 됐고 하지만 이제 퀄리티는 그래서 좋아지면서도 혹시 이게 컴퓨테이셔널 메모리 이슈를 어떻게 하면 그런 나이브한 임플리멘테이션 즉 정말로 그 모델을 크게 그냥 만들고 정말 큰 GPU와 많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떻게든 그 커다란 캐퍼시티 모델을 우겨서 학습을 시키는 그런 나이브한 임플리멘테이션이 아니라 좀 더 클레버하게 그걸 우회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고민이었고 그걸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솔루션으로 두 가지 정도의 그 솔루션을 내놨습니다. 하나는 Factorized Multiplicative Modulation이라는 태스크고요. 그 테크닉이고 하나는 Multiscale Approach입니다. 요건 사실 조금 이상한데 그것도 뒤에 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FMM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건 로우 랭크 매트릭스 디컴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모델 매트릭스가 엄청 크다며 라고 얘기하는 거 처음에 그럼 요런의 그 n in, n out 그냥 리니어니까 n in, out이 있는 거죠. 요게 크고 게다가 내가 아웃풋을 하는 여기에 그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의 그 여기에 h 아웃풋 h 그 디멘션이 있겠죠. 그럼 그게 결국 곱하기로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요게 아웃풋이 요만큼의 엘레멘트를 내보내야 되는 거니까 여기 마지막 리니어 레이어 아웃풋 프로젝션 하는 레이어는 더 많은 그 파라미터를 갖겠죠. 요게 커질수록 거기에 또 곱으로. 그러니까 요건 그냥 바이어스인데 사실 더하기 팩터니까 좀 무시해도 되고 요게 제일 큰데 그러면 요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좀 가볍게 만들 수 있을까 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걸 디컴포즈 하되 얘네가 로우 랭크한 그러니까 원래는 뭐 이렇게 생긴 사이즈지만 이렇게 A, B에서 사실 이건 랭크 2로 그 어떤 그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거죠. 요렇게 디컴포즈 할 수 있다라는 어썸션으로 W를 만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얘네들은 이제 로우 랭크한 애죠. 이제 되게 요렇게 낮은 여기가 R인 그리고 이쪽은 N인이고 이쪽은 Nout 사이즈인 그런 친구를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전체 사이즈가 확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 요거도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 이 로랭크한 걸 뭐 잘 워킹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게 이제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 간이라던가 뭐 빅간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그 로랭크한 그 웨이트를 가지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 이제 옵저브한 결과인데 이제 그 로랭크하다는 건 결국 SVD를 쓸 때 중간에 싱귤러 밸류의 다이고널 그 포인트에 싱귤러 밸류들이 제로인 것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언스테이블한 게 학습이 된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근데 뭐 틀린 말이 아닌 게 그 싱귤러 밸류가 0인 부분, 그러니까 싱귤러 벡터가 있음에도 그쪽 방향으로는 그 웨이트들이 0인 부분으로는 거기에다가 얼마나 많은 그 값을 넣던 네트워크가 값을 넣던 거기에 여기에는 별 아웃풋은 차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거기다 이상한 값들을 막 넣어버리게 되면은 네트워크가 막 이상하게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여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스펙트럴 놈도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냥 무식하게 로랭크하게 이런 디컴포지션을 해서 만들면 컴퓨테이션은 줄일 수 있을 정도지언정 제너러티브 퍼포먼스나 스테빌리티는 떨어진다라는 얘기 이제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라고 했던 게 이제 여기서 얘기한 FMM 방식인데요. 이제 요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 S가 뭐냐면 shared입니다. 그러니까 다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요 디코더의 모든 부분을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 shared 파라미터가 하나가 있고 요거는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요게 크게 가면 요게 커지긴 하죠. 근데
얘네를 다 학습하지 말고 요 뒤에 어쨌든지 간에 variability를 줄 stochasticity 줘서 여기 이미지 하나에 피팅하는 게 아니라 저 여러 이미지에 피팅할 수 있는 거를 여지를 줄 요 학습될 이 웨이트들을 갖다가 이렇게 팩터라이즈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대로 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그마, 그러니까 뭐 이건 그냥 사실 부차적인 물론 퍼포먼스가 조금 더 좋아지는 걸 나중에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보여주긴 하는데요. 논리니얼리티를 한 번 더 통과시켜서 이 친구를 갖다 모듈레이션 시켜줍니다. 그래서 모듈레이션인데요. 원래 웨이트가 있고 이 웨이트로 그러니까 곱해줘서 모듈레이트 시켜서 아웃풋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그냥 결국에는 사실 요 시그마가 없으면 요런 형태 shared weight가 있고 아웃풋이 이제 하이퍼 네트워크로 이렇게 로우 랭크로 곱해져 있는 형태의 녀석은 이미 또 다른 논문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서도 또 이런 노벨티 조금이나마 만들려고 이런 걸 껴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추가적으로 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 그러니까 요지는 로우 랭크 디컴포지션 그냥 하면 안 되고 어쨌든 풀 랭크인 걸 유지하기 위해서 요거가 있으니까 풀 랭크가 유지가 되죠. 요 친구는 로우 랭크한 스트럭처를 가질 이유가 딱히 없으니까요. 여기에 이제 픽스돼서 학습이 shared weight로 학습이 되는 애고, 그런데 그렇게 shared weight로만 fully 그냥 학습시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지 XY 위치에 하나당 RGB가 여러 개를 학습시킬 variability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인코딩 해줄 새로운 웨이트를 이제 세타 내보내는 애를 이렇게 넣고 요 형태가 어떤 픽스드된 시그널에 추가적으로 어떤 애를 갖다 곱해준 형태 모듈레이션이라고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많이 배우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모듈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를 스타일간 2에서 모듈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가 하나가 있어서 뭐 이렇게 하면 어쨌든지 간에 내가 학습해서 내보내야 될 웨이트 사이즈가 확연히 줄고, 물론 이 디코더의 사이즈는 요 녀석도 있기 때문에 요 사이즈가 커지면 뭐 이게 커지긴 하겠지만 뭐 이 하이퍼 네트워크 학습돼야 하는 하이퍼 네트워크에 학습돼야 되는 아웃풋해야 되는 사이즈 자체는 줄기 때문에 약간 뭐 컴퓨테이셔널 뭐 그런 게 조금 준다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뭐 그런 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멀티 스케일 어프로치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또 지적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이게 사실 인퍼런스가 되게 느린 태스크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XY 기준으로 RGB 밸류를 아웃풋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게 1024 by 1024짜리 이미지를 아웃풋을 하려면 요 1024 곱하기 1024 그러니까 이 1024 제곱인 그러니까 이 친구를 10의 3승의 제곱인 10의 6승계 배치죠. XY를 배치 사이즈로 한 10의 6승 사이즈를 넣어서 그걸 한 번 다 모두 다 그냥 10의 6승번 인퍼런스를 해야지 이미지 한 장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엄청 컴퓨테이션을 많이 써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그러면 이 사이즈도 안 그래도 큰데 그거 메모리를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혹시 이제 이걸 줄여서 뭐 할 방법이 있는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한 게 이제 멀티 스케일로 가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약간 제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 멀티 스케일로 하게 되면 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디코더 부분을 예를 들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다고 해보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코어스한 그리드에서 아웃풋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여전히 여기에 RGB 밸류들은 코어스한 그리드에서 RGB 값들을 내보내지겠죠. 그럼 이 친구를 여기서 nearest upsampling에서 요 그리드로 이렇게 크기만 맞춰줍니다. 피처 맵을.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샘플링 마치 한 것처럼 근데 여기 옆에 있는 애가 복사 붙여넣기 되어 있겠죠. 이제 2배씩 업샘플링 된 거면은 그러면은 그 친구를 이제 또 한 번 업샘플링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분명히 컴퓨테이션은 조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부터 요 파인 그레인을 맨 처음부터 컴퓨테이션을 모든 위치에서 다 한 게 아니라 코어스에서 요 부분에선 이만큼, 요 부분에선 요거에 해당한 만큼만, 그리고 요거에선 요 모두 하고 게다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기한 게 여기에 디멘션 사이즈를 여기는 이제 크게, 여기는 이제 마지막쯤 되면 여기 뭐 256
뭐 모르겠습니다. 1024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런 채널 사이즈였으면 이 친구는 이제 히든 디멘션이 뭐 32, 32 이런 식으로 작게 뒤로 갈수록 작게 이제 캐패시티를 주면서 그 더 이제 채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많이 줄였는데요. 요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가지가 조금 아쉬워지는 게 뭐냐면 패럴렐 컴퓨팅이 이제 조금 어려워지죠. 왜냐면은 여기 있는 그 값들이 결국엔 예를 들어 이렇게 디펜던시가 생기죠. 디펜던시가 얘가 이제 영향을 끼치는 디펜던시가 생기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 처음부터 모든 픽셀 기준으로 모든 픽셀에 대해 위치에 대해서 배치를 해서 넣는 애들이면 사실 모든 위치에 대해서 인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이 아웃풋 RGB들이 사실 정말 뭐그 예를 들어 엔비디아 같은 엄청 무식한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패럴렐하게 1024 제곱개만큼 그 GPU가 있으면 그냥 XY 하나씩 쭉 패럴렐 코딩하면 한 방에 빡빡빡 나오겠죠. 마지막에 애그리게이션 하기만 하면 되니까 모든 위치 RGB를 그렇게 패럴렐 컴퓨테이션이 가능한 원래 인디펜던트한 프로세스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멀티 스케일로 가면서 뭐 컴퓨테이션을 줄였지만 그 전에 픽셀 스케일에 대해서 이제 디펜던시가 생겨버려 가지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디펜던트 생겨서 패럴렐 코딩이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패럴렐하게 되진 못하고 스케일에 디펜던트하게 되지만 주변 정보를 어느 정도 가져오기 때문에 그냥 완전 XY 기준으로 인디펜던트하게 RGB를 모두 아웃풋하던 기존의 이제 INR 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주변 정보를 약간 더 이제 보면서 마치 컨볼루션 같죠. 결국엔 컨볼루션 같은데 그 주변 정보를 보면서 이게 제너레이션 하기는 훨씬 좀 자연스러운 어떤 텍스처 그 노이즈 같은 게 좀 덜한 그런 아웃풋을 내보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할 거면 사실 CNN 쓰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 시작하는데요. 결국에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하나씩 보여주는데 이 레이턴트 코드 컨디션 대 INR 디코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처음 말씀드렸던 겁니다. 결국에 그냥 오버피팅을 시키는데 베리어빌리티가 없죠. 이미지 한 장에 오버피팅을 이렇게 시킬 때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완전 트래디셔널한 거고요. 요것만 딱 보셨을 때 떼어보실 때 이런 베리어빌리티가 없이 그냥 기존의 INR과는 요 이미지 한 장에 요걸 갖다 오버피팅하는 거였죠. 근데 베리어빌리티를 넣어주기 위해서 이제 컨디션 어떤 그냥 그 마치 스타일간처럼 그 스타일 코드를 어떤 이런 데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 인풋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웨이트를 뽑는 게 아니라 그 아다인 같은 것에 그 파라미터 그 W를 갖다가 추가로 그냥 아웃풋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노이즈 팩터를 넣어주는 거죠. 그런 베리어빌리티를 하면은 사실 이게 매핑 네트워크가 되는 거 스타일 간에서는 그런 레이턴트 아웃풋들이 이 이미지의 모든 베리어빌리티를 다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죠. 그렇게 되기 힘들죠. 왜냐면 XY에 대한 RGB 밸류를 그 노이즈로부터 순수히 뽑힌 그냥 스타일 그 아다인에서 앞에 이제 그 뭐냐 곱해지는 그런 스케일 밸류와 그런 시그마 값을 가지고만 모든 걸 다 표현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그걸 이제 약간 그 베이스라인 메소드처럼 비교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FID 페일하는 거 볼 수 있고요. 하이퍼 네트워크 베이스드 디코더로 바꾸는 순간 이제 드라마티컬리 좋아지고 이 퓨리 임베딩이라는 건 이제 그냥 코오디네이트 XY를 넣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어떤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로 바꿔서 했던 조금 더 좋아지는 이제 테크니컬한 얘기고요. FMEM이라는 이제 팩토라이제이션 방식을 넣었더니 이런 파라미터 수가 확 줄면서도 성능은 더 좋아졌더라라고 하는 거고 멀티 스케일을 하면은 이제 파라미터 수는 그대로지만 이 Gmax 그러니까 계산량이 확실히 줄면서도 FID도 괜찮아졌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과적으로 스타일간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FID의 손해가 약간씩은 있는데 그 컴퓨테이션 파라미터도 훨씬 큰데 왜냐면 이 리니어 레이어로 엄청 크니까요. 이 컴퓨테이션 자체 양은 훨씬 더 적고 빠르다는 거죠. 사실 스피드가 빠른 이유는 그 GPU 상에서 그 현대 이제 그 하드웨어들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그 매트릭스 곱에 대해서는 되게 최적화가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컨볼루션보다는 그 리니어 레이어들이 파라미터 수는 많을지언정 같은 훨씬 속도가 빠르죠.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웨이트 리니어 곱이기 때문에요. 매트릭스. 그래서 그거를 보여준 거고
그 외에 이제 랭크를 1, 5, 10, 25. 그러니까 이 랭크란 게 뭐냐면은 FMM 이걸 나눌 때 여기 길이, 그 랭크의 길이를 당연히 크게 가져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그냥 웨이트 전체를 뽑는 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친구를 해서 보니까 랭크가 한 10 이상부터는 별로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다. 25까지 2배 더블을 했는데도 별로 그 FID가 떨어지는 그런 정도가 별로 그렇게 드라마틱하 이거 뭐 아이터레이션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쪽으로 가시는 걸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랭크 10으로만 해도 훨씬 그 한 1이나 5쯤 되면 너무 튀는 경우가 생기는데 너무 로우 랭크로만 모듈레이션 하니까 근데 랭크 10쯤이면 충분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들을 보시면 좀 재밌는 결과들이 있긴 해요. 이제 뭐 결국 전에 했던 것들에서 조금 더 여기 이 논문의 장점이라면 약간 더 익스페리먼트를 많이 해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좀 독특한 걸 해줬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0에서 1.0 좌표죠. 0, 1, 0, 1 이런 XY 이런 좌표에서 요거를 갖다가 그리드로 나눠가지고 학습을 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약간 더 외연으로 이제 그 익스트라폴레이션해서 이미지를 요 사이즈에서 샘플을 해보면은 학습이 이제 요 부분에서만 됐지만 요 바깥쪽으로 그 좌표 값을 줬을 때 학습 시 본 적이 없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 인코딩을 해주느냐를 보면 실제로 생각보다 그럴듯하게 잘 하더라라는 겁니다. 뭐 여기쯤 가면 사실 좀 이상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뭐 요런 거 보면은 되게 나름 자연스럽죠. 되게 신기하게도 이런 걸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익스트라폴레이션이 되게 이렇게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마치 여기 등도 만들고요.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요 위에 이상을 잘 못 만드는 건 또 이해도 가는 게 여기 위에는 뭐 본 적이 없죠 얘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뭐 조금 더 외연으로 확정하면 되지만 천장 그 이상의 뭐를 본 적은 없으니까요. 뭐 그런 게 하나 가능했다. 두 번째는 이제 슈퍼 레졸루션인데 이것도 뭐 아주 전에 봤던 내용 그대로 있긴 합니다. 요게 이제 학습됐던 스케일입니다. 128 바이 128짜리인데 이 친구를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이렇게 원래 학습을 했겠죠. 코오디네이트를. 근데 여기 예를 들어 여기 사이에 요거를 스케일 유닛을 0.1 스케일로 학습을 했었다. 이걸 뭐 128로 나누면 사실 0.1보다 더 작을 텐데 아무튼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걸 0.05 수준으로 샘플링을 하면 사실 2배 샘플링을 하게 되겠죠. 그럼 샘플링을 해보면 이제 nearest up 샘플링 하는 거는 이렇게 바이큐빅 이렇게 근데 INR이 훨씬 더 이제 깔끔하게 조금 더 샤프해 보이게 샘플링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확대해 보면 사실 조금 이상하긴 한 게 뭐 예를 들어 요게 이제 바이큐빅인데 갑자기 조금씩 이렇게 막 지지직하게 조금 이렇게 점점점 하는 요런 형태의 좀 노이즈 같이 이렇게 만들어내긴 하는데 이게 그래서 진짜 제대로 잘 된 건가 싶긴 하거든요. 바이큐빅, 바이리니어라는 게 결국엔 그냥 뭐 nearest of sample도 그렇고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요거에서 결국 근간에서 그 옆에 있는 애를 만들었다는 건데 갑자기 이제 컨티뉴어스 하진 않고 사실 좀 이상한 걸 만들어내긴 하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잘 됐다고 보기도 조금 그런 거가 아쉬운 그런 녀석이 있습니다. 점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뭐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게 자기들이 훨씬 더 지오메트릭 프로퍼티를 잘 인코딩했다. 일반적인 그 이거를 비교를 할 때는 다른 INR간들랑 비교한 게 아니라 컨커런트 워크니까 비교한 게 아니라 스타일간 같은 트래디셔널 픽셀 베이스로 학습된 애들 대비 그 훨씬 더 그 지오메트릭 인코딩을 잘해서 그 예를 들어 지금 INR 디코더에 들어가는 요 세타 인코딩하는 요런 그 값들을 기반으로 요 그 아웃풋 키 포인트들을 갖다가 내보내도록 아니 그 피팅하도록 그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아니 그 리그레션 모델을 학습시켜 보면 스타일 간의 그 인코디드 스타일 벡터보다 자기들의 인코디드 그 벡터가 훨씬 더 깔끔하게 그 피팅이 잘 되더라.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들의 그 레이턴 스페이스가 훨씬 더 지오메트릭한 어떤 정보를 잘 디스인탱글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논문이 참 잘 못 쓴 게 이게 뭐냐면 이걸 이해하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별게 아닌데 사실 이 INR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스타일간과는 다르게 어떤 스타일 벡터가 있지는 않잖아요. 이게 무슨 스타일 벡터를 도대체 기준으로 키포인트를 리그레션을 했나라고 계속 한참 찾아봤는데 이 친구가 결국 뭐 하는 거냐면 이 파라미터를 아웃풋하는 요 프로젝션 맞이한 리니어가 있을 거예요. 요거 이전에 이게 페널티메이트 이 아웃풋을 갖다가 마치 스타일 벡터 W라고 생각을 하고
그 친구를 given일 때 요 이미지에 대한 키포인트를 다른 이제 pre-trained 키포인트 아웃풋을 내보낸 걸 이제 페어들을 열심히 만들어 놓고 두 개의 이제 linear regression fitting이 얼마나 에러가 적으냐를 본 건데 이게 정말 그 공정한 비교인가 좀 싶은 게 얘가 결국 아웃풋하는 거는 그 파라미터 그러니까 이 그리드에 컨디션된 파라미터를 아웃풋하는 거고 스타일가는 파라미터를 인코딩하는 게 그냥 거기에 이제 스케일링 팩터들을 주는 그 스타일 정말 그 피처 벡터란 말이죠. 얘가 아웃풋하는 게. 그럼 사실 당연히 얘는 이제 여기 들어갔을 때 이 그리드 값을 봤을 때 컨디션들 돼서 아웃풋을 내보내는 애를 학습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냥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인포메이션 리킹처럼 들어가니까 더 잘 돼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친구는 이렇게 비교를 해서 자기들이 훨씬 로스가 적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리니어 리그레션 했을 때. 요건 알고리즘인데 이제 스킵하고요. 뭐 그래서 컨클루션이 뭐 전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 메소드를 사용해서 좀 정말 큰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심지어 이제 제가 여기서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 스타일관 아키텍처 좀 더 가져오고 이러면 일부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스타일관보다 훨씬 나은 FID 스코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게 있고 뭐 이 continuous fashion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걸 한 거는 그 다른 모델들과 컨커런트 워크이긴 하죠. 근데 뭐 이런 장점이 결국에는 컨커런트 워크이니까 있긴 한 거고요. 이런 신기한 아까 전에 익스트라폴레이션 되는 그 레솔루션의 인디펜던트해지는 컨티뉴스 리프레젠테이션이 됐다면 그런 형태의 것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리미테이션 얘기를 이제 더 깔려고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본인들이 가져온 게 뭐냐면 0부터 1까지 학습을 했지만 이제 아까 전에 딱 본 게 0.4에서 1.4 그러니까 0.3에서 1.3까지 익스트라폴레이션 한 것까지만 보여줬거든요. 한 요 정도. 근데 이게 마이너스 0.5에서 1.5 조금 더 가면 뭘 하나 이렇게 보면요. 잘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약간 대칭을 만드는 느낌이네요. 뭐 그런 걸 하나 만들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뭐 조금 더 가면 되게 이상하게 못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정한 뭐 그 물론 뭐 이해도 갑니다. 뭐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를 본 적은 없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아까 전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원래 이제 요런 그 이미지에서 슈퍼 레졸루션 했으면 사실 뭐 예를 들어 어디 있지? 아까 전에 뭐 요런 거 자기 아웃풋이 이거거든요. 신서스 결과. 여기서 이제 그 슈퍼 레졸루션 그러니까 그 업샘플링을 했으면 뭐 요렇게 불러한 거는 괜찮죠. 근데 이제 요렇게 된 걸 잘 됐다고 얘기하는 거가 맞는가? 그런 게 조금 좀 아쉽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남고요. 요 정도가 이제 제가 준비한 오늘 논문 그 리뷰였고요. 질문 있으면 지금부터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